1914년 유럽의 강대국들은 철도와 석탄, 그리고 산업 생산 능력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1973년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멈추자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섭니다. 유조선이 멈추는 순간 도시의 불빛이 꺼집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역사책에서 봅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글로벌 충격은 육아가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20년 안에 물 인프라는 석유보다 더 전략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환경 캠페인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동은 원래 물이 부족했잖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물 부족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것은 규모와 의존도입니다. 과거에는 오아시스가 마르면 마을이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가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이 이동합니다. 중동을 떠올릴 때 당신은 석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계 매장량의 약 48%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전쟁과 외교, 제재는 거의 모두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또 하나의 숫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는 전 세계 담수화 생산 능력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시의 생존이 자연이 아니라 기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담수화 시설은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제거하고 다시 도시로 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혈액 투석기처럼 작동합니다. 바다가 몸이라면 담수화 플랜트는 인공 신장입니다. 그 기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기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물이 끊기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병원, 산업, 위생, 식량 유통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 2에서 3일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를 깨닫습니다. 석유는 경제를 움직입니다. 물은 사회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경제는 둔화될 수 있지만 사회가 멈추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최근 중동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긴장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핵시설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가 논의의 중심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문명을 지탱하는 기반을 겨냥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통제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20세기는 석유를 통제한 자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무엇을 통제하는 자의 시대가 될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 안보라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초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남겨둔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두바이의 야경을 떠올립니다. 사막 위에 솟은 초고층 빌딩, 인공 호수 위에서 춤추는 분수, 실내 스키장까지. 자연적으로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도시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00mm 이하입니다. 한국의 약 1200mm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름 기온은 45도를 넘고 증발량은 연 1.8m에 달합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자연 상태라면 대규모 인구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 인구는 3,500만 명을 넘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바다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지역에는 약 450개에 가까운 담수화 플랜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 능력의 60%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선입니다. 담수화는 마치 거대한 정수기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가정용 필터와 달리 도시 전체를 위해 하루 수백만 톤의 물을 처리합니다. 사우디는 하루 약 900만 톤, UAE는 300만 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시가 자연이 아니라 공장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 중 하나입니다. 독일 1인당 하루 115리터를 사용하는 반면 사우디는 약 265리터, UAE는 300리터 수준입니다. 카타르는 470리터에 달합니다. 물이 거의 없는 땅에서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합니다. 왜일까요? 에너지와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가스 덕분에 전력 비용이 낮습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막 한가운데에 인공호수와 거대한 수영장이 등장합니다. 기술이 자연을 대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몇 개의 핵심 플랜트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은 분산된 자연자원이 아니라 해안에 집중된 산업 설비에 의존합니다. 전통적인 오아시스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은 풍요의 모델이 아니라 고정비가 극단적으로 높은 문명 모델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한 도시는 번영합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도시는 취약해집니다. 사막 위의 인공 문명은 기술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존이 깊어질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이제 질문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만약 물을 만드는 기계가 중동의 진짜 심장이라면 그 심장을 겨냥하는 순간 판이 바뀌지 않을까요? 당신이 위성사진으로 페르시아만 연안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산업단지, 발전소와 함께 붙어있는 거대한 시설들. 그중 상당수가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450개에 가까운 담수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담수화 생산 능력의 60% 이상이 이 좁은 바다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동시에 세계 최대의 인공물 생산 허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약 9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합니다. UAE는 300만 톤 이상입니다. 국가 규모를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국가의 폐가 자연 공기가 아니라 산소 공장에 연결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당신은 구조를 봐야 합니다. 물 공급이 수천 개의 작은 수원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초대형 플랜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효율은 높지만 집중 리스크도 큽니다. 과거 오아시스 기반 사회에서는 한 지역의 우물이 마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명이 초고층 건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아니라 유지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가 하루 100만 톤의 물을 특정 플랜트에 의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시설이 단 며칠만 멈춰도 저장 탱크는 빠르게 비어갑니다. 병원, 발전소 냉각 시스템, 산업 공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의 정의는 대체 발전기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 많은 시설을 모두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해안에 위치한 플랜트는 지리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수구, 펌프, 배관 시스템은 넓은 면적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의 콘크리트 벽으로 감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시설들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된 복합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발전소와 함께 운영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 물을 만듭니다. 즉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450개의 플랜트는 숫자로 보면 분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한 바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 한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림을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담수화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바다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음 단계의 분쟁이 향할 방향일까요? 인프라가 커질수록 그것은 힘의 상징이 됩니다. 동시에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물은 더 이상 배경 자원이 아닙니다. 점점 전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담수화는 단순히 물을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결혼한 구조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전력 집약적입니다. 물을 끓여 증류하거나 고압으로 막을 통과시키는 과정 모두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역삼투압 RO. 방식은 고압, 펌프로 바닷물을 밀어넣어 소금을 걸러냅니다. 이것은 마치 매우 촘촘한 필터의 물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의 담수화 플랜트는 대부분 발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동시에 물을 만듭니다.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아랍에미리트는 담수화를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자원을 대량 소비합니다. 즉,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물 생산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물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부담도 커집니다. 두 인프라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다른 하나도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담수화 과정 후 남는 것은 고염도의 농축 소금물입니다. 이 물은 다시 바다로 방류됩니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바다로 돌아가는 물은 점점 더 짜집니다. 페르시아만은 좁은 해협으로 외해와 연결되어 있어 물의 순환이 느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염분 농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수가 더 짜질수록 담수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은 압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많이 만들수록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해양 생태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산호와 어종이 줄어들면 어업과 연안 경제에 파급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구조를 봅니다. 담수화는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다시 그 환경이 담수화의 효율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적 문제가 아니라 순환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시스템은 더 복잡해집니다. 센서, 자동 제어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 플랜트로 진화합니다. 효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복잡성도 증가합니다. 복잡성이 증가하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새로운 취약점입니다. 에너지와 물의 결합은 사막 위 문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생명선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문제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군사 지도를 펼쳐봅니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송수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인프라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담수화 시설은 바닷가에 위치합니다. 취수구와 펌프, 배관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거대한 산업, 단지 형태입니다. 구조상 완전한 요새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값비싼 전투기가 아니라 저렴한 드론이 등장합니다. 작은 무인기 몇 대로도 정유시설과 발전소에 타격을 준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물시설은 예외일까요? 도시 한 곳이 하루 수백만 톤의 물을 특정 플랜트에 의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시설이 드론 몇 대의 공격으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 탱크는 빠르게 줄어들고 병원과 산업 단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며칠 안에 위생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과 다릅니다. 걸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생활용수의 거의 전부를 담수화에 의존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100%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즉, 플랜트가 멈추면 대체 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가 넓지만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수도 리야드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해안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이 500km 이상 송수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500km의 파이프라인을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외교 문서에서도 리야드의 장거리 송수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주요 관로가 파괴될 경우 단기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구조적 문제를 봅니다. 물 인프라는 해안의 생산기지와 내륙의 소비도시를 긴 선으로 연결합니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은 방어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물 시설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금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는 에너지 시설과 항만, 공항이 공격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드론과 정밀 타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전력시설은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은 저장과 운송이 제한적입니다. 며칠이면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가들이 조용히 우려합니다. 석유보다 더 치명적인 표적이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 답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물 인프라는 단순한 생활 기반이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입니다. 한 도시의 물을 멈추는 것은 그 도시의 시간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깨닫습니다. 사막 위. 문명의 가장 큰 약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파이프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선을 이란으로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프 국가들의 취약성만 이야기하지만 이란 역시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란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국토가 넓고 북부에는 산악 지형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녹은 물이 강으로 흐릅니다. 걸프 국가처럼 100% 담수화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란은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일부 수문학적 연도에서는 역사적으로 낮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댐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수도 테헤란은 약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댐과 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위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 배급 논의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또 다른 구조를 봅니다. 걸프 국가는 기술 의존이 취약점이라면 이란은 관리 구조가 취약점입니다. 이란에서 사용되는 물의 약 90%는 농업에 쓰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국가의 핵심 자원이 집중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식량 자급은 제재 환경에서 안보와 연결됩니다. 외부 압력 속에서 내부 공급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물 소비 구조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래된 관계 시스템, 누수 관리 부족, 비효율적 배분이 겹치면서 일부 분석에서는 30% 이상의 물이 낭비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하수 문제가 더해집니다. 수십만 개의 우물이 개발되면서 지하수층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가 발생합니다. 건물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두 모델을 비교합니다. 걸프 국가는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이라는 자연 자원이 있음에도 관리와 구조적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정학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취약점을 노릴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도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물은 내부 안정성과 외부 전략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커집니다. 석유로 형성된 20세기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물이 21세기 권력 구조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당신은 한 단계 더 위에서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20세기 내내 국제 질서는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유 가격, 해상 수송로, 오펙의 결정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 안보입니다. 석유는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사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전략적으로 결정적입니다. 기후변화는 이 흐름을 가속합니다. 중동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부 기후 모델은 앞으로 강수량 감소와 폭염 증가를 예측합니다. 증발량이 늘어나면 자연 수온은 더 줄어듭니다. 그 결과 무엇이 커질까요? 기술 의존도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미 태양광 기반 담수화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물을 만드는 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십시오. 담수화 시설은 이제 단순한 기계 설비가 아닙니다. 센서, 자동 제어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버에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효율은 올라가지만 동시에 디지털 취약점이 생깁니다. 만약 물리적 폭격이 아니라 제어 시스템이 해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압력이 변하고 밸브가 오작동하고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없이도 도시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시설과 수처리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례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이제 분쟁은 영토가 아니라 인프라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에너지, 데이터, 식량, 그리고 물. 이 네 가지는 모두 생존 기반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단순히 자원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담수화 플랜트를 가진 것과 그 플랜트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석유 이후의 권력 구조는 눈에 보이는 유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인프라 네트워크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중동의 긴장은 어쩌면 미래 지정학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생존 인프라를 통제하는가입니다. 이제 당신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20세기 전쟁은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유전과 해협, 송유관이 전략 지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자원을 통제한 쪽이 경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본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 위에 초고층 도시, 450개의 담수화 플랜트, 500km를 달리는 송수관,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디지털 시스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문명의 심장이 점점 더 인프라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경제의 혈액이었다면 물은 사회의 천입니다. 천이 떨어지면 시스템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만약 미래의 분쟁이 유전을 폭격하는 대신 담수화 시설이나 제어 네트워크를 겨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는 몇 시간 만에 불안해지고 며칠 만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충돌을 넘어 인도주의적 위기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더 큰 전환을 봅니다. 권력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자원을 보유했는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자연 수온을 줄이고 기술 의존은 시스템 복잡성을 높입니다. 효율은 올라가지만 취약점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도시는 점점 더 복잡한 생존 인프라 위에 서 있습니다. 전력망, 데이터 센터, 수처리 시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충격은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정말 석유를 둘러싼 전쟁일까요? 아니면 인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과 인프라를 둘러싼 전쟁이 될까요? 당신은 이제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닙니다. 구조를 본 사람입니다. 물은 더 이상 배경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자산이며 동시에 전략적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기에는 항상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등장합니다. 인프라를 설계하는 자, 운영하는 자, 보호하는 자가 힘을 갖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거대한 이동 속에서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이해하고 위치를 정할 것인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지역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권력 구조가 무엇을 중심으로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Where do you stand in this transition?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